뒷방 늙은 게 내가 걔였나? 이제 와서 왜 기어들어옵니까? 아빠,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외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늙은 개라 했지. 개는 말이야. 주인 한 번 물면 다시는 안 놓는다. 그 이름을 본 순간부터 한 노인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석은 그날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2021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서울 봉천동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을요. 아빠, 잠깐만 기태 오빠 휴대폰 좀 찾아줄래요? 딸 은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부탁했습니다. 사위 기태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고 있었어요. 주말 오후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볼게. 만석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사이, 탁자 아래, 텔레비전 옆 선반까지 꼼꼼히 뒤졌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쪽은 봤나? 혼잣말을 하며 현관 쪽으로 향했을 때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태가 그새 씻으러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만석은 신발장 주변을 뒤지다가 화장실 문 앞까지 와봤어요. 그때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화장실 문 바로 앞 약간 어두운 곳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만석이 몸을 굽혀 휴대폰을 주워든 순간이었어요. 홈 버튼이 눌러졌는지 순간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잠금이 안 되어 있네. 화면에는 연락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맨 위쪽에 있는 이름을 본 순간 이상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뒷방 늙은 게 이 사람 이름도 희한하네 하고 웃어 넘기려는 순간 만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전화번호 옆에 그런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연락처들을 훑어봤어요. 회사 김 부장, 은주 엄마, 동네 수리점, 준호. 모두 정상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만 뒷방 늙은 개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만석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번호가 맞았어요. 아무리 봐도 뒷방 늙은 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을 교편을 잡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신이 평생 딸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뒷방 늙은 개라니요. 내가 언제부터 뒷방 개였나?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에서 물 흐르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기태가 나올 거였어요. 만석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찾으셨어요? 은주가 물어본 순간 기태가 화장실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응, 여기 있더라. 만석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기태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아, 아버님이 찾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디 떨어뜨렸나 했네요. 기태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뒷방 늙은 개. 그 5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은주가 부엌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졌나 봐요. 아니야, 괜찮다. 만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붉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떨어져 땅에 쌓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는 늙은 개였구나.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무 말 없이 퇴직금 3천만 원을 통장에서 빼서 건넨 일. 손자 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고민하는 딸을 보고 아내가 남긴 적금을 깨서 마련해 준 일. 그리고 이 집.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의 전세금까지 보태서 딸 명의 집 마련해 준 일. 고마워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때마다 기태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뒷방 늙은 개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만석은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함께 경주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기태도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고 은주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딸이 행복했으면 해서 한 일인데. 밖에서 은주와 기태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신 것 같아? 뭘 또? 괜찮으시겠지.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기태의 무심한 대답이 벽을 통해 들려왔어요. 만석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가족이 아닌 늙은 개가 되었는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어요. 당신,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만석은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박만석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말입니다. 박만석, 봉천동 골목의 오래된 삶. 그날 이후 박만석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만석은 늘 하던 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부터 지켜온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은주가 말했어요. 만석은 고개만 끄덕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아직도 그 화분들 기르시네. 기태가 세수를 하러 나오다 말고 비웃듯 말했어요. 취미야. 만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분 기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이것저것 설명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나 하시는 거죠. 기태의 말에 은주가 눈치를 줬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만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물을 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손자 준호만 군 복무 중이라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드세요. 은주가 반찬을 만석 앞에 놓아줬어요. 하지만 기태는 휴대폰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어때? 만석이 기태에게 물었습니다. 사위와 대화라도 해보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시큰둥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참, 아빠. 오늘 병원 검진 가시잖아요. 은주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응, 오후에 갈 거야. 모시고 가드릴까요? 만석이 기태를 바라봤지만 기태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 식사가 끝나고 기태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자신이 사준 정장이었어요. 사업 실패 후 취업할 때 면접용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기태가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갔어요. 은주도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빠,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응, 알겠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봉천동 골목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갔어요. 예전에 살던 작은 집을 팔고 아내가 남긴 적금까지 보태서 이사 온 곳이었습니다. 딸 가족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준호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그때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 집에서 뒷방 늙은 개가 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오후에 만석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박만석 환자분? 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가족분들과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만석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늘 다니던 곳이었어요. 만석 씨, 오늘은 좀 늦게 나오셨네? 슈퍼 사장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라 서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응,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몸은 괜찮고? 그럭저럭이지. 만석은 우유와 빵을 몇 개 골랐습니다. 손자 준호가 휴가 나오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요즘 사위는 어때? 회사 일 잘 되고 있나?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다행이다. 그때 사업 망했을 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김 씨의 말에 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석 씨가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선 거잖아. 참 좋은 장인 어른이야. 뭘?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장인 어른이라니요. 사위에게는 뒷방 늙은 개였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기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석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법 두툼했던 통장들이 이제는 허전해 보였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아내가 남긴 적금 2천만 원, 그리고 이 집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딸 가족을 위해 써버렸어요. 후회는 안 해.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기태는 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빠,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없다. 혈압약 처방받았어.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은주는 여전히 자신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아버님, 준호 휴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기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음 주말이야. 그럼 용돈 좀 줘야겠네요. 만석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줄까? 50만 원 정도면 되겠죠? 만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자신도 이 집의 당당한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아니, 투명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뒷방 늙은 개였으니까요. 새벽 2시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자신만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직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손자 준호가 휴가를 나온 주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군복을 입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어요. 키도 더 큰 것 같고 어깨도 넓어져서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만석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손자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반겨주는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건강해.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외할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 보였어요. 뭔가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빠한테 인사드려. 은주가 기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왔구나. 많이 컸네. 기태도 처음에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은주가 특별히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와, 엄마가 만든 갈비찜. 진짜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군대에서 고생 많았지? 만석이 준호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외할아버지 덕분에 용돈도 넉넉하게 써서 잘 지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말에 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표정은 달랐어요. 용돈을 얼마나 보냈길래 그래? 기태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50만 원씩 2번 보냈어요. 100만 원이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가 주신 거예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요? 아버님한테 그런 여유가 있으셨나? 기태가 만석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한 거야. 만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퇴직금은 다 우리 사업 자금으로 쓰셨고
적금도 다 깨서 쓰셨잖아요. 기태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기태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은주가 눈치를 줬지만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지금 뭘로 사세요? 연금도 얼마 안 되시잖아요. 여보, 은주가 더 강하게 말렸어요. 아니야, 은주야. 이런 말 해야지. 솔직히 아버님이 우리한테 얹혀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만석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얹혀 산다고?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 집도 아버님 돈으로 전세 올린 건 맞지만 지금은 우리가 관리비며 생활비며 다 대고 있잖아요. 아버님은 그냥 얹혀서 사시는 거죠. 여보, 은주가 큰 소리로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준호가 불편해하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사실을 말한 건데. 솔직히 아버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걸. 기태는 멈추지 않았어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 사람이 말을 막 해서. 은주가 황급히 사과했지만 만석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짜로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태를 말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깨달았어요. 딸도 마음속으로는 기태와 같은 생각이라는 걸 말이에요. 외할아버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만석은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아빠. 은주가 불렀지만 만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만석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얹혀 산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에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얹혀 산다고 하니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빠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 거야? 그래도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계셔서 좋은 점이 뭐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 못하잖아. 나도 아버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만석은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부대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때문에 어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만석이 밀어줬어요. 너는 받아라. 외할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하지만 괜찮다. 외할아버지 말 들어라. 준호가 떠난 후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집 나가기 전날 밤 만석은 간단한 짐만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아내 사진, 그리고 통장들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만석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을 때 삐걱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며 만석은 휴대폰을 껐어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기차역이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봉천동 골목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찾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강원도 홍천,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읍내였습니다. 만석은 기차역에서 내려 첫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매캐한 도시의 냄새가 아닌
맑고 깨끗한 산골 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혼잣말을 하며 여간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여관 주인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는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만석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은 읍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책방을 발견했어요. 산골 서점이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혹시 이 건물 전체를 임대할 수 있을까요? 전체요? 책방까지 다요? 네, 책방도 같이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딸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가게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어르신이 운영하시겠다고요?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그럼 한 달 후에 넘겨드릴게요.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서울에 비하면 턱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6개월 후엔 만석은 법원 허가를 받아 박만수로 개명했어요. 평생 써온 만석에서 만수로. 딱 한 글자만 바꿨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만수? 이제 나는 박만수야.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낯선 이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책방 2층이 만석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어요. 방 2개와 작은 부엌, 화장실이 있는 단촐한 공간이었습니다. 1층 책방에는 이전 주인이 남겨둔 책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만석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교사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책방 주인이 된 거였어요. 혹시 소설책 있나요? 네,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인가요? 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 부탁드려요. 첫날부터 몇 명의 손님이 다녀갔어요. 대부분 동네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책을 사기보다는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수 씨, 여기 살기는 어때요? 단골이 된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좋아요. 가족들은 서울에 계시고? 네. 그렇죠. 만석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첫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책방 앞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아, 예쁘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자 만석은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됐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고 읍내 사람들도 책방 만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만수 씨, 오늘 신문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울에서 큰 사고가 났다네요. 서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다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서울은 없었어요. 세 번째 해 만석은 책방을 완전히 자신의 취향으로 바꿨습니다. 문학 코너를 늘리고 작은 독서 공간도 만들었어요.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가끔 젊은 손님들이 와서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책방 찾기 힘든데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아빠, 미안해요. 꿈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제발 돌아와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딸이 울면서 자신을 찾는 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상관없어. 잠에서 깨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외할아버지, 엄마가 아파요. 이번에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꿈속의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아니야. 만석이 소리를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생생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만석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은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어요. 만수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가족 생각 나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들어 가족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그날 밤도 또 꿈을 꾸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때 왜 말리지 못했을까요? 은주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만석은 꿈속에서도 울었어요. 은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잠에서 깨보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나는 이제 박만수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꿈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만석은 책방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봤어요. 울긋불긋 단풍이 든 산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때 책방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이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마치 꿈에서 본 준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염색하고 더 늙은 할아버지를 언뜻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확인하는 듯 물어봤습니다. 박만석 씨를 찾고 있는데요. 그 순간 만석의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박만석 씨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묻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만석이 머뭇거리자 준호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박만석 씨 아시나요? 75세이시고 서울 봉천동에서. 군복 입은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미 알아봤어요. 키가 더 크고 어깨가 넓어졌지만 분명 손자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외할아버지 맞으시죠?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만석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만석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외할아버지예요. 찾았다. 준호가 달려와 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군 복무로 단단해진 어깨가 느껴졌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만석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외할아버지, 정말 많이 찾았어요. 정말 많이. 준호도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책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일단 앉자. 만석이 준호를 독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어? 직업군인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날 찾았니? 말이 길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라지신 후에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매일 울었고 아빠도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후회? 그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외할아버지 찾는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라고요. 만석의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휴대폰도 바꾸셨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셨다는데 어디로 가신지. 그럼 어떻게? 우연이었어요. 부대 근처 인터넷 카페에서 홍천 관련 글을 보다가 댓글 중에 산골 서점 사장님 박만수라는 글을 봤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박만수? 외할아버지 이름과 비슷해서 혹시나 했어요. 그래서 휴가 내서 온 거예요. 혼자 왔니? 네, 엄마 아빠는 몰라요. 만석이 안도했습니다. 아직 딸과 사위는 모르는 거였어요. 외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책방 운영하고 있어. 책방요? 외할아버지가? 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책 읽어주시던 게 생각나요. 목소리가 참 좋으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었지요. 그때가 좋았지? 네, 정말 좋았어요. 외할아버지 품이 따뜻했거든요. 준호의 말에 만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준호야. 네. 왜 날 찾았니? 3년이나 지났는데. 준호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히 찾아야죠. 그리고 엄마 때문이에요. 은주가? 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아픈데? 병원에서 폐암이라고 했어요. 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암? 네, 그것도 말기래요. 말기라고?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에 확진받았어요. 그 전부터 계속 기침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엄마가 매일 밤 외할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만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했니? 의사 선생님이 6, 7개월이라고. 6, 7개월? 만석이 주저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 보러 가요. 제발.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청소도 매일 하시고. 내 방을? 네, 내일 돌아오실지 모른다는 말을 매번 하셨어요. 가끔 거기 들어가서 우시기도 해요.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외할아버지, 이제 아빠도 달라지셨어요. 외할아버지 욕 안 하셔요. 오히려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기태가? 네, 외할아버지 찾는다고 난리예요. 요즘은 사람도 고용해서 찾고 있어요. 만석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 가족이 뭔지 아세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군대에서 많이 배웠어요. 가족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도 결국 돌아가는 곳이라고. 준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외할아버지도 상처받으셨지만 엄마도 상처받으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의 일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준호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한테 가요. 제발. 마지막 기회예요. 만석은 고민됐어요. 3년간 새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난 이미 다른 사람이야. 박만수로 살고 있어. 아니에요.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박만석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부대에서 힘들 때마다 외할아버지 생각했어요. 준호야, 외할아버지가 읽어주시던 동화 기억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다라는 이야기요. 그 동화가 기억났어요. 준호가 유치원생일 때 좋아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만석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이 폐암 말기라니, 7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생각할 시간을 줘. 외할아버지, 하루만 생각해 볼게. 준호가 실망하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간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네 외할아버지. 가자.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가자. 은주를 봐야겠어. 만석은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내 사진과 옷 몇 벌, 그리고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책방은 어떻게 하세요? 김순자 할머니한테 부탁할 거야. 며칠만 봐달라고. 준호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고향길이었어요. 외할아버지, 긴장되시죠? 응, 많이.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위로도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3년 전 이곳에서 홀로 떠났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병원부터 갈까요? 응.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봉천동을 지나며 만석은 눈을 크게 떴어요. 옛날 살던 골목이 보였거든요. 많이 변했네. 네, 재개발한다고 난리예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아직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층 301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만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외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하지만 준비될 수가 없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만석은 잠깐 주저했습니다. 들어가요.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병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이 빠져서 뼈만 남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주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본 순간 눈이 커졌어요. 아, 아빠? 응, 아빠야. 정말 아빠세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인가요? 또 꿈인가요? 꿈 아니야. 아빠가 왔어. 만석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아빠.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야. 아빠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다.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3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야, 기태였습니다. 만석을 보자 굳어졌어요. 아버님? 기태야. 어떻게 여기를. 기태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꺼림칙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가 아프다니까 왔지. 그렇게 갑자기 가시더니 기태가 머뭇거렸습니다. 병실이 좁은데 많이 계실 건가요? 여전히 반갑지 않다는 투였어요. 기태 오빠, 은주가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요. 하지만 됐어요. 아빠가 온 게 어디예요? 은주야, 괜찮다. 만석이 딸을 진정시켰어요. 아니에요, 아빠.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은주가 기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아빠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건 얹혀 산다고 했잖아요. 늙은 개라고 했고요. 만석이 깜짝 놀랐어요. 은주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주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빠 알고 계신 거죠? 그러시니까 더 마음이 상하셨던 거죠? 만석이 뒷방 늙은 개를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은주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오빠 핸드폰 보고 놀랐는데 아빠는 오죽하셨겠어요. 은주는 우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오빠한테 따졌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왜 아빠를 그렇게 대하냐고. 은주야. 기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실수였어. 실수요? 뒷방 늙은 개가 실수예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은주야, 진정해. 만석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빠, 전 그때부터 후회했어요. 왜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바로 말리지 못했을까?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빠가 집을 나가셨잖아요. 은주가 또 울었어요. 그때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왜 기어들어옵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기어들어온다고? 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주 치료비도 벅찬 상황인데. 아빠, 준호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기태가 흥분했습니다. 월 500만 원씩 나가는데 누가 되겠어?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대마. 네. 은주 치료비 내가 낼게. 무슨 돈으로요? 내 돈으로. 만석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야. 은주 치료비로 써. 기태가 통장을 봤어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책방 운영하면서 모은 거야. 기태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은주가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주야, 아빠가 미안해. 그때 너를 두고 떠나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만석이 치료비를 대겠다고 하니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은주가 나을 때까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방해 안 할게. 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밤 만석은 병실 옆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3년 만에 딸과 함께 보내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병원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딸 곁을 지키며 간병을 했어요. 물을 떠다 주고 등을 문질러 주고 밤새 기침할 때마다 깨어서 돌봤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달랐어요. 아버님,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은주가 나을 때까지는 있어야지. 그런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기태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낸다고 했잖아. 3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지.
부족하면 더 마련할게. 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돈 걱정부터 하다니요. 아버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기태의 말에는 진짜 걱정이 아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다. 만석은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면회를 왔을 때였어요. 외할아버지,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을 좀 말해줄래? 무슨 일요? 외할아버지가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 말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외할아버지가 사라지신 다음 날 집에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울면서 아빠를 원망했거든요. 만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빠가 나가셨다고 소리치셨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은주가? 네, 그리고 아빠한테 따졌어요. 왜 휴대폰에 외할아버지를 그런 이름으로 저장했냐고. 준호의 말에 만석이 놀랐어요. 은주가 그걸 그때 알았다고? 네, 외할아버지 휴대폰 찾아주시던 그날. 엄마도 봤대요.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화면을 끄시는 모습을요. 이상해서 나중에 아빠 휴대폰을 확인해 봤대요. 만석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아빠는 변명하시고 엄마는 울면서 소리치시고 그 후에는 외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미안했나 봐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은주는 매일 우셨어요. 외할아버지 방 청소하시면서 울고 외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울고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작년 여름부터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침이 계속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데도 외할아버지 걱정만 하셨어요. 바보 같은 만석이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몸도 아픈 거라고. 그때 기태가 복도로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깨셨다. 병실로 돌아간 만석은 은주가 깨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빠, 꿈이 아니죠? 응, 아빠야. 은주가 힘겹게 웃었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날? 휴대폰? 그 이름을 본 날이요. 만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주야, 아빠가 화면 끄시는 걸 봤어요.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빠를 그런 이름으로. 됐어, 은주야. 안 돼요. 말해야 해요. 은주가 기태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이 사람한테 따졌어요. 왜 그런 이름으로 저장했냐고.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주야, 그 얘기는 했잖아. 아니에요. 더 해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석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잖아라고 했어요. 늙어서 하는 일도 없고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 맞잖아라고. 은주야, 그만해. 기태가 말렸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은주가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아빠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은주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퇴직금도 적금도 심지어 이 집 전세금까지.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뒷방 늙은 개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였고. 실수요?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1년 넘게 그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실수예요? 뭐라고? 만석이 깜짝 놀랐어요. 네, 아빠. 1년 넘게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빠 몰래 얼마나 무시했는지. 은주야, 그만둬. 기태가 다급하게 말렸어요. 왜요? 이제 와서 부끄러우세요? 은주가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장인어른이 집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는 우리 장인어른이 좀 고집이 세서라고 했어요. 기태. 만석이 사위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그건 은주 말이 사실이야? 일부는 그렇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부담? 은주하고 저 그리고 준호만 살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계시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만석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은주 내가 아픈 건 아빠 때문인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만일 누구 때문이냐고 굳이 따진다면 저 사람 영향이 제일 커요. 기태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 마음을 그날 알았어요. 은주야. 그래서 싸웠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은주가 울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상처받으셨고 집을 나가셨고 은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빠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은주야. 아빠, 용서해 주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만석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3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풀렸어요. 하지만 기태는 여전히 구석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화해는 아직 멀어 보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하루 24시간 딸 곁을 지켰어요. 아빠, 고마워요. 은주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뭐가 고맙니까? 돌아와줘서,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 후회 안 하세요? 홍천에서 평화롭게 사셨는데. 후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석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너의 아빠야. 아빠, 그때 준호가 면회를 왔어요. 최근에 전역해서 이제 민간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우리 준호, 많이 의젓해졌네. 은주가 힘겹게 웃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많아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요. 준호가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았어요. 외할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뭘?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요? 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홍천으로 돌아갈 거야. 정말요? 응, 여기는 이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준호가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계시길 바라세요. 은주는 그래도 기태는 다르잖아.
만석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사실 기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이제 짐이니까. 그런 말하지 마세요. 준호야, 넌 어떻게 할 거니? 저요? 저는 취업해서 엄마 병원비 보탤 거예요. 준호의 말에 만석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가져. 뭐예요? 홍천에서 모은 돈이야. 3천만 원 있어. 전에 병원비 내셨잖아요. 이건 다른 거. 전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천이야. 하지만 아니면 나중에 갚아도 돼. 이자 없이. 만석이 웃었어요. 외할아버지. 준호야, 너만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의사의 말에 만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은주야, 아빠야. 아빠. 은주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힘들지? 아니에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은주야. 아빠. 다음 생에는 내가 아빠 모실게요. 무슨 소리야, 바보야. 정말이에요. 다음에는 내가 아빠한테 잘할게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은주야, 잠깐만. 잠깐만. 하지만 은주는 아버지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만석이 울부짖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만 모였어요. 기태는 장례 내내 어색해했습니다. 만석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어요. 아버님, 상을 치른 후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천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시면 집은? 기태의 속셈이 뻔했어요. 집? 은주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말이에요. 유산 정리를. 아, 그 집 말이냐? 만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집은 내가 전세금 보태서 산 거잖아. 명의는 은주 앞으로 되어 있으니 은주가 죽었으니까 자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기태야, 솔직히 말해봐. 은주가 죽기만 기다렸지? 그런 말씀을. 병원비도 아까워하고 내가 온 것도 반가워하지 않고 은주한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했지?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그리고 이제 집까지 차지하려고. 만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가요? 은주가 마지막에 쓴 유언장이야. 기태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응, 집은 준호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어. 그럴 리가. 은주가 마지막에 정신 멀쩡할 때 썼어. 변호사도 입회했고. 만석이 기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아버님, 그럼 저는 내가 뭘 받겠어? 은주한테 잘한 게 있냐?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 아내가 죽어가는데 병원비 아까워하는 남편? 만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장인을 뒷방 늙은 개라고 부르는 남편? 기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태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아버님, 은주가 살아있을 때는 참았지만 이제는 안 참아. 만석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내 외할아버지. 집 서류 여기 있어. 내 명의로 받고. 외할아버지 명의는 엄마이지만 거의 할아버지 돈으로 산 거잖아요. 이제는 준호 거야. 외할아버지 혈육이니까 당연한 거야. 만석이 기태를 다시 바라봤어요. 기태야, 아들 거 뺏을 생각하지 마. 그러는 날엔 내 거 도로 찾아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네. 늙은 개라고 했지? 기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걔는 말이야. 주인 한 번 물면 다시는 안 놓는다. 만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는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만석은 돌아섰습니다. 외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홍천으로. 내 책방이 기다리고 있어. 저도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만석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살아라. 외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자야.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며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봉천동 골목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기사님, 홍천까지 가는 기차 시간 아세요? 1시간 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천천히 가주세요. 만석은 휴대폰을 켜고 김순자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책방 문 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만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산들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홍천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책방으로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책 냄새가 반겼어요.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은주야, 아빠 잘했지? 혼잣말을 하며 아내와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 아빠도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만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책방 문을 열며 만석은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만석은 죽었지만 박만수는 살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